평안한 성탄절 보내고 계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명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네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이 소환 조사는 불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수처는 대기하겠다 이런 모양새인데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국회가 또 그렇게 소추를 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란 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소환 시간 이전에 공수처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안 내주시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꼭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긴급한 사안이고 또 엄중한 사안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10시로 정해져 있지만은 저희들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더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내일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가 애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통보한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물론 아직 오늘이 다 지나간 건 아닙니다만 네. 오늘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오후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도 이제 석동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출석 안 하시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공수처나 경찰, 검찰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준해서 헌법재판소의 말하자면 재판 과정을 가고 가급적이면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는 방식의 문제로 풀어 보입니다. 다만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입장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시간 끌기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사건 전개. 그러나 지금도 다 언론에 나옵니다만 변호사 구성도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시간이 끌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공수처장의 저런 태도로 대통령이 가시겠어요? 조금 더 강경하게 바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안 오시면 저희들이 최후로 체포영장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도 갈등말등하는데 아이고 아무 입장도 없고요. 다소 미온적 태도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택도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뭔가 결기가 좀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앞서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 중심,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압수수색과 대비해서 설명을 하면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어떤 허가하에 압수수색이 단행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혹여 경호처에서 막아서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이 있다면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문제 삼겠다는 경고까지 보내놨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기도 해서 조만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 긴급체포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구속영장부터 칠 거다. 이 여러 방안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때도 일각에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 단어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었잖아요. 지금 아직 오늘이 다 지난 건 아닙니다만 공수처의 지금 2차 소환 날짜도 아직 오전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들은 그 내일까지 그 대통령께서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 얘기해 주실 시간 공수처에 없습니다.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영장이 기각될까봐 두려워서 그럽니까?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할 똑 떨어지는 조항이 50개도 넘는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장유민 변호사님,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또 이제 글쎄요, 민주당 의원에게 한 얘기인지 아니면 공수처장한테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본인도 어쨌든 감정이 격앙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로 나온 공수처 입장이 체포영장은 아직은 먼 얘기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그렇다면 앞서 우리 김명주 의원님 말씀처럼 여전히 미온적 태도인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국회 나와서는 뭐 체포영장이든 뭐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기류는 지금 당장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그렇게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체포영장의 단계는 너무 먼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네. 검토할 게 많다라는 설명까지 부연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두 차례 소환 요구가 있었고 두 차례에 대해서는 불응으로 종료가 됐지만 아마 3차 소환 요구를 문서로서 다시 한번 하지 않겠느냐. 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일단은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를 할지 아니면 다시 소환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결정해서 아마 확정을 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도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네. 밝히면서 그쪽에 좀 더 방점과 어떤 집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가급적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지연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의원님, 이제 뭐 또 검사 출신이고 하시니까 이 상황은 글쎄요 체포영장을 청구할 상황적 요인은 만들어진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래요. 네. 공수처의 사건 수사 범위에는 이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로 수사하겠다고 지금 공언한 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안 돼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의 범죄 중에서는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직권남용죄는 수사 대상이긴 한데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내란죄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 똑같은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는 공수처에서 사건 이관 요청을 하니까 이관을 한 것이고 또 지난번에 그 대법원에서 국회에서 그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의문이 있다.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수처가 만약에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뭐 예를 들어 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해도 그분들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관련 사건으로. 근데 대통령은 직권남용죄 수사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면서 관련 사건인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할 때 어떤 판단을 받을지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쟁점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에 대해서 판단을 이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도주 우려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수처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 사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 의구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돌이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끼리 수사를 하겠다고 막 나섰다가 지금 검찰에서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넘긴 상태니까 네. 이제 경찰하고 공수처가 공조 네.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내란죄의 수사기관은 경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공수처가 왜 저렇게 네.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공수처는 명확한 갈림길에서 정확한 그 법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금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변호인단 구성 관련인데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소수 정예로도 출발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것은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가면 대통령이 또 본인의 또 직접적인 육성으로도 입장 설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변호인이 대리하는 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도 당사자만큼 아는 변호인은 없습니다. 변호인 숫자 부분도 후반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 준비 기일에는 변호인들 통해서 참여를 하실 조금만 기다려 줘. 언제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법조 쪽에 이제 약간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답니다. 실제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뭐 내란재판이든 뭐 쭉 지금 방대한 서류와 이제 기록들이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섭외가. 보통 그렇게 이런 사건 맡게 되면 해당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무법인에서 오케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두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구성이 너무 안 된다. 저게 이제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 뭐라고 했냐면 최진영 변호사님 뒤에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그 실무 변호사들이 왜 합류하지 않냐. 그들이 느끼기에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에 이제 그런 말도 했어요. 지금 이제 근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궁금했을 텐데 국회 탄핵소추위원입니다. 지금 이 천하람 의원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또 나름 뭐 정황도 듣고 뭐 제보도 듣나 봐요. 지금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더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 변호인단 구성이 잘 안 되고 실제 석동현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일생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변호사로서는 뭐 누구든 변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뭐 내란죄가 단정적으로 내란이 이미 성립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그 윤 대통령을 변호한 것이 역사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천하람 변호사의 천하람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변호사인 천하람 변호사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김영현 전 변호인,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변호사들입니까? 정치적인 말씀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변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변호사법의 본질에 어긋난다라는 점에서 저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이 변호를 맡게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전화가 오고 팩스가 와가지고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욕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선임을 포기를 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죠? 국선 변호사, 7개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으로 해가지고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뭐 그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압박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감수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존 사건을 다 물리치고 윤 대통령 변호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사건을 하면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수임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아마 이것을 결단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네. 이미 그 윤 대통령과 예전 검찰의 한솥밥을 먹었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니어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펌에서 나와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아마 참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걸릴 수 있는 것은 실무적인 그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뭐 이해할 만한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준영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동안 옆에 김재원 의원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글쎄요 기도하는 심정이었어요. 어떤 뭐 말씀 생각 중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천하람 의원의 얘기를.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 업계에는 제가 아주 대선배죠.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재판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실제로 변호인을 맡아주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첫째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변론을 하면 대형 로펌에서는 정부 사건을 못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저를 도와주려고 사건을 맡더라도 결국은 그 로펌에서 나와야 돼요. 아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펌 소속 변호사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개인 변호사가 맡는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괴로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번 그 비상계엄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도 대형 로펌에서 사건을 맡아줬거든요. 근데 그 로펌은 딴 게 아니라 원래 김용현 씨가 그 전에 국방장관 되기 전에 그 경호실장도 되기 전에 거기에 잠시 고문으로 재직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맡아줬는데 온갖 그 비난과 그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는 선임을 포기했어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성숙되지 못한 이 사건 변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역사의 죄인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지금 반응이라고 보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에서 부정선거 사건으로 중앙선관위가 피소가 되니까 결국 선거관리위원장이 법률 대리인을 구하지 못해서 자기가 옛날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에 비교적 그 싼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맡겼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 로펌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취하를 했어요. 소송을 맡기지 않았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엄청난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사실은 정상적인 이 소송 환경이 아니죠.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도 이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로펌에서 나왔죠. 나와서 소송을 맡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니어 변호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안 돼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컨트롤을 하면서 로펌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야 되는 지경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겠죠. 김영주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 측이나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제 좀 절차대로 좀 지켜봐달라 하는 이제 입장 쪽에서는 지연 전략이 아니다. 실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아마 그런 뭐 논리고 그런 생각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한 언론 보도 보니까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소환도 응하지 않고 뭘 하고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언론 보도 보니까 관저에서 네. 성탄 예배를 드렸다. 한 서울 지역의 한 목사와 또 장로 등 성도들 한 10명 정도 안팎으로 와서 네.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 성탄 예배 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인지 아마 그중에 이게 진짜라면 그중에 참석한 분들이 뭐 언론에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상황 소환에 응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 소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고 뭐 그런 의미에서 또 기존의 그런 제안들을 받은 그 뭐 성탄절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종교가 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종교가. 그 전에는 뭐 탄핵 전에는 네. 뭐 어느 교회 이름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성북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랬대요. 네, 네. 그래서 그 제발 좀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순순히 자백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좀 더 내려놓기를 바라는 자기의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에 대하여 오늘 저희 어머님이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우리 이제 막내 여동생 아들이 군대 가 있거든요. 대통령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았냐고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정말 대통령께서 지금 그렇게 뭐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냥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로 끝날 게 아니라 뭐 의사를 자식으로 둔 부모님, 또 손자와 자식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 또 군인 가족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파급을 느끼는지, 그다음에 수출입을 담당하는 무역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손실을,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처절한 자기 반성이 좀 우선돼야지 한가롭게 뭐 그 성탄절날 예배 보는 것이 한가로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잠깐의 상황에 비춰볼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장윤미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이 선택적으로 서류 같은 거, 우편물 같은 걸 받는 거 아니냐. 헌재가 보낸 서류 같은 거를 계속 안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뭐 우편물이 도착했는 걸 받았다면서요? 대통령실 뭐예요? 사실 전국 31개 대학의 대학생 연합이 있습니다. 네. 일단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대통령실로 보내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등기 우편을 하면 그 발송인에게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송달 여부가 뜨게 됩니다. 아, 이건가 보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하고 하트 표시가 돼 있으니까 뭔가 응원의 문구가 맞습니다. 적혔나 봐요. 겉면만 보면 아 이거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구나라고 하고 이 학생들이 실제로 배달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까지 SNS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한 건데요. 인증 사진까지 올렸네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던 뭔데요?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 여러 송달 서류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것 그리고 공수처에서 검찰에서 보냈던 것들을 다 받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대통령실로 보내면 대통령실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 수령 거부를 했고 관저로 보내도 수치 거부로 저런 내용들이 했었습니다. 담겼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봤더니 해당 카드 포장지와 달리 대통령님 정확하게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죗값을 치르십시오. 이게 대학생들의 뜻입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명의 대학생들이 이 겉봉투 내용과는 비교적 상이한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하. 선별적으로 우편물 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짙어지는 그런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보기는 시각에 따라.